네, 다음은 이제 장기 하락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서서 굉장히 뭐 현재 하락장을 냉정히 봐야 된다, 뭐 굉장히 큰 하락이고 하락의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제가 뭐 블로그든 뭐 어디든 간에 장기 하락장은 없다라는 스탠스를 제가 취하고 있잖아요. 이제 현재는 하락이고 단기적인 하락이 지속되지만 그게 장기적인 하락으로는 가지 않는다. 조만간 1, 2년 내에 뭐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글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거든요. 간단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뭐 7개, 6개 플러스 1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규제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점, 그게 이유예요. 하락장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가 문제가 어쨌든 조만간 지속적으로 완화가 될 거라는 점. 그 다음에 물량 문제도 23년에는 강하게 있지만 이제 좀 나아질 거라는 점. 그다음에 4번은 이미 가격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지면은 가격 부담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장기 하락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DSR을 들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 하락장을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DSR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에서 DSR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네, 설명을 디테일하게 더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규제의 영향이 어느 하락장보다도 명확히 큰 상태라는 점.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요, 집값을 만약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 혹은 집값의 하락을 이제 막고 싶어, 경착륙을 막고 싶어, 그럴 때 꺼낼 카드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규제가 빡세지 않은데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카드가 없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로서도. 근데 지금은 규제의 영향, 그것도 굉장히 과도하게 과잉 유동성 시대에 쌓아놨던 그런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하락장일 때. 그래서 이걸 하나둘씩 풀므로써 지금의 하락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시장을 통째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하락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게 오히려 규제가 지금 강한 상태라는 게 오히려 미래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규제 완화의 어떤 여지가 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보면은 현재 규제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수요를 완전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못 움직이게 막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완화 시에 시장에 주는 효과도 큽니다. 제가 이 하락장에서 반등을 하고 이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2019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2019년에 9.13 대책이 터지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개포 블레스티지 및 뭐 그때 뭐 아마 고레일 아닌가? 어쨌든 2018년 19년 초 2018년 말 요때 이제 입주한 그런 단지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 2년 전에 입주해서 수급에 영향을 준 단지들도 좀 있고, 뭐 센트라스, 뭐 신촌 이편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세가가 확 떨어지면서 9.13 대책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꽤나 강한 조정장이 6에서 9개월 정도 있었어요. 2019년 상반기에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그때 하락장이 이렇게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잠실이 한 15% 정도 떨어지고, 뭐 강남 재건축 음마 같은 데가 한 15% 정도 떨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좀 덜 떨어진 거지만 약하진 않죠. 15%가 떨어졌다라는 거. 15%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 심리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잘하고 베테랑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요 다주택자가 못 움직이게 눌러놨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쯤에 한 15% 정도 떨어졌을 적에 어떤 트리거가 왔냐면은, 헬리오 입주장 끝나고 개포 입주장 끝나고 5월쯤 되니까 전세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찐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했죠. 가격도 되게 낮았거든요. 예를 들면 입주장 때문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곳들이 한 18억, 뭐 17억 8천 타워형 뭐 요렇게 나오는 매물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면 사야 돼. 예. 요런 이제 심리가 생기면서 찐 투자자들이 요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딱 보고 뭐가 거래됐대, 어디에 뭐가 거래됐대, 얼마에 거래됐대 하면서 거래량도 좀 올랐어요. 요때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요때도 거의 지금에 못지않게 거래량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량까지 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뭐가 얼마에 거래됐대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진급 투자자들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좀 더 올라갑니다. 요만큼을 움직인 건 다주택자의 힘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2019년 이전 2018년 가을까지의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쫙 붙었죠. 그래서 쫙 하반기에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12, 16이라는 강력한 15억 이상 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끌어낼 정도로 상승력이 강했어요. 그때 하반기 때. 예. 그래서 거의 하락장에 준하는 이제 조정장이 이렇게 왔는데 강한 반등장까지 이어진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실수요자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투자자들이었다. 보통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줄 투자자들이 없어요. 예,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거래가 없고 거래량이 없고 살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풀리게 규제 완화를 해준다면은 지역별로 효과는 다르겠지만 지역별로 분명히 이렇게 들어 올려줄, 그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 올라가게 할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몰리고 실수요들이 하면서 뭐 전고점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가 극단적으로 규제에 의해 눌려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풀리게 되면은 규제가 다주택자가 조금 더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저런 그래프를 보이면서 23년 말이든 24년이든 반등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내년엔 규제가 해제되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그거를 이제 정부는 한국 부동산원 이제 지수 기준으로 판단을 할 텐데 국토부는 그게 좀 느리기 때문에 최근 몇 달만 굉장히 강하게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한 하락의 지표가 계속 보고가 되고 경착륙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뭐 PF 대출의 부실 문제, 그다음에 역전세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아마 연말 내년 되면서 문제들이 더 불거질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서울까지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경착륙은 막아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선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어떤 표밭인 곳들은 부동산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과 같은 강한 규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물론 무엇을 얼마만큼 풀어주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미리 예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별로 영향력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반등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이 포텐셜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장기 하락장이 없는 이유로 지금 규제 완화의 카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23년 내 거시경제 문제 완화 가능성. 요거는 이제 23년에 거시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3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있을 건데 시그널만 보이면 되는 거죠. 이 시그널이 자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본다고 해도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그걸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거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내년 2월 FOMC 혹은 내년 3월 FOMC 때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이 멈출 거다. 거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동안 반년 이상 계속 그 높은 금리로 계속 될 것이다. 요게 맞춰졌어요. 근데 그 수준이 4.5%일지 4.75%일지 5%일지 요거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초쯤에 이게 틀려도 뭐 한 달 상관 아니겠어요? 내년 초쯤에 미국 기준금리가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꺾이고 그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피크 치면은 그게 채권금리에 나중에 좀 반영이 돼요. 채권금리에 먼저 반영이 돼서 채권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우리의 대출금지도 조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거시경제 문제가 완화될 거라는 시그널이 좀 보인다. 이러면 자산시장에 분명히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필연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 경기 침체 문제가 있는데 경기 침체에 돌입을 하는 게 이게 경착륙, 아주 강한 경착륙이 될 것이냐 혹은 약한 연착륙이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것도 드디어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시스템적인 수준의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수준의 경착륙은 아니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골드만삭스 대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주가가 바닥을 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좀 나아지고 나면은 지금보다 좀 거시경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23년에 나고 그 시그널이 결국은 자산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 23년에 거시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완화의 시그널이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24년에는 해결이 될 것. 24년, 25년 언젠가는 정상적인, 좀 더 정상적인 거시경제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 하락장의 어떤 요소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중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확률상으로 본다라면은 이번의 주장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은 이제 물량 얘기예요. 물량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다라기보다는 대단히 많게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곳들이 되게 부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평균 대비 굉장히 많다라기보다는 한동안 없었던 강남권의 대단지 물량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개포 1단지 6,700세대고 뭐 반포에 3,000세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 강남권 물량이 많으면서 이 물량이 서울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23년에 서울뿐이 아니고 뭐 인천, 수원, 대구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23년은 부담인데 24년부터는 대체적으로 나아집니다. 완전 물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아져요. 서울을 제외하면은 거의 24년부터는 다 괜찮아지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서울은 25년이 많고 26년도 많아요. 27년부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 물량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의 각 주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24년부터는 물량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3기 신도시 각 지역의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27년도에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뭐 계양이나 뭐 교산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계양의 입주 물량이 좀 있다고 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뭐 간단히 생각해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년에 시작을 해도 물량 우려는 29년, 제가 보기엔 29년도 빠르고 한 30년부터나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물량 우려가 있으려면은 그 규모도 커야 되지만 입지도 좋은 곳이어야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이 다른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줄 텐데, 보통 교산을 제외하면은 입지가 좋은 곳, 좋고 규모가 큰 것들은 다 뒤로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빨라도 29년 물량 우려가 실현되려면은 이제 늦으면 뭐 30년 이후까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과 3기 신도시 입주 부담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3기 신도시 얘기까지 합쳐서 이제 24년부터는 아마 역전세난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21년도 전세가가 높다라는 게 23년도 역전세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22년 상반기까지만 전세가가 높고 22년 하반기부터는 이미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역전세난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게 이 전세가 역전세난이 장기 하락장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일부 지역 뭐 GTX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나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지역들 가격이 이미 거의 다 빠지고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빠져버렸어요. 한 번에 30%, 35%팍 빠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뭐 역전세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에 뭐 5%, 10%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혹은 뭐 30, 마이너스 30에 35%에서 거래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0에 35% 혹은 플러스 뭐 5%, 10% 정도. 어쨌든 그 거품의 해소가 굉장히 빨리 23년이면은 해결이 될 분위기다. 거의 경착륙 수준으로 40%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더 이상 장기 하락장의 요인으로 가져갈 수 없을 정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하락이 빨랐기 때문에 장기 하락장으로 가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찔끔 반등이 있으면은 애매하게 이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 가격 부담이 이미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애매하게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2011년 애매하게 조정장이 지속되었을 적에 오히려 투자자들로서는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없겠다, 힘들다 이런 시기가 되는데 2012년에 가격 팍 떨어지고 나니까 2013년부터 사람들이 작은 갭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가격이 한번 팍 떨어지는 게 오히려 반등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가 일단 저의 주장의 핵심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장기 하락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그 근거로 DSR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박 차원에서 가져온 건데 DSR은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대출 수요가 넘쳐날 적에 그거를 칠링을 막는 그런 규제거든요. 지금 하락장에 영향을 DSR이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락장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 수요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크거든요. DSR이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DSR이 없어도 되는 수준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 수요가 적어지고 대출 수요가 적어지는 걸 넘어서 다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DSR의 가장 큰 부분이 신용대출 같은 거는 다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고점에서 누르기 시작한 거는 DSR의 발표에 대한 영향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큰 하락, 그다음에 이 하락이 장기화 될 거라는 그런 근거로 DSR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지조차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나중에 대출이 잘 되고 가격이 반등을 쫙 했을 적에 고점 가지 못하게 막는 데는 DSR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장기 하락장에서 좀 반등장을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의 상승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서는 DSR이 그걸 막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 DSR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문제는 LTV가 훨씬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DSR은 신용대출이나 이런 다중 채무자들의 어떤 제한이 가장 큰 거고, 주택만 사겠다라고 하면 현재는 LTV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LTV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되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20%밖에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 훨씬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버렸어,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 라고 하면은 LTV만 해결이 되면요, DSR 규제가 40%로 유지가 돼도 충분히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TV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주택담보대출의 더 큰 문제지, DSR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효과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LTV가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이 이 정도에서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LTV가 이만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얘만 해제를 해줘도 15억 대출 금지 해제해주고 9억에서 15억까지도 한 40%뭐 투기과열 지구 기준 40% 알려준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게 나아지는 거거든요. DSR이 지금의 하락장을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역할 자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바젤3 같은 뭐 국제 협약 이런 거를 내세워서 DSR 40%에서 절대 못 풀어준다, 오히려 30%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DSR 물론 상환 여력,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DSR 그래도 40%에서 60% 정도는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나 뭐 금리 인상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뭐 가계대출이 굉장히 너무 많고 증가세가 되게 빠르고 이러니까 DSR을 40%로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뭐 소득이 사람들이 높아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50%, 60% 정도로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DSR 40%가 영구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적에 DSR이 장기 하락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제가 전달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유, 장기 하락장이 없는 이유는 1, 2, 3, 4번인데 6번은 나의 대응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하락장이 올지 말지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전체 하락장이 멈추기만 하면 계속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설사 시장에 전반적인 큰 반등이 없더라도 전체 하락장이 멈추기만 하면은 지역별로 차등 반등만 있더라도 내가 잘 대응하고 내가 잘 투자하면 나는 얼마든지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강한 하락장이 왔고 전국 동반 하락장이 왔잖아요. 이 동반 하락장이 5년 6년 되는 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적어도 일부 뭐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계속 눌려 있지만 뭐 지역은 반등하거나 반대의 케이스이거나 이런 식의 상황 발생했더라도 전국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너무 강력한 하락장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라면은, 그래서 서울은 몰라도 지역별 차등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 대응하면 나는 얼마든지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내가 예측하고 완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돼서야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차등 반등만 있어도 나는 투자자로서 얼마든지 잘 대응하고 나는 하락장에서 탈출하고 정고점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와 플랜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효과적인 하락장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6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해서 5+1이라고 했던 게 6번 약간 다른 성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6번 같은 케이스에서 예시를 하나 든 게 요거예요. 보면은 09년부터 12년에 서울 폭락이 있었던 그때까지 창원의 2개 단지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장이었는지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 아시죠?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나오고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유행어가 나올 때예요. 선대인 같은 사람들이 막 활개를 치고. 그런데 그때
서울이나 수도권만 보던 사람들 혹은 신문에 언론 기사만 보던 사람들은 부동산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투자자들 좀 예민하고 부지런하고 잘하는 투자자들은 그때 부울경 쪽으로 가서 큰 수익을 냈었거든요. 예. 보시면은 창원이 뭐 요때 아마 갭이 뭐 한 3천 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1억 이상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뭐 300% 이렇게 났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 상승률이 엄청났죠. 네. 뭐 이렇게 되면 50% 이렇게도 한 50% 이렇게 났고 갭 대비해서는 200~300% 이렇게 났겠죠. 요런 곳들, 요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전체 시장 하락세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지역별 차별화 상승장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첨언하자면은 제가 보기엔 이번엔 수도권 내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서울이 혹시라도 침체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락장은 끝나도 반등을 못하고 혹시라도 서울은 뭐 계속 보합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